예, 세 번째 3주차 보강이고요. 뭐 공지사항에 올려드린 대로 계속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번엔 잘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 민법 관련해서 뭐 일반적으로 계약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형법 같은 경우에 뭐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특별하게 문제될 일은 없지만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뭐 민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뭐 상관없죠. 예, 법률로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뭐 만약에 뭐 계약을 했는데 계약상 기망행위가 있다, 뭐 거짓말을 해서 계약을 했다, 강박이 있다, 아니면은 서로 이 계약이 없는 걸로 알았다. 근데 그 당사자들 사이에 내가 제3자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거든요. 통정허위 표시. 서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거짓말로 계약을 체결하는 걸 서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모했다고 봐도 되나?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짜고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계약 관계에서 제3자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면 그 제3자를 보호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접할 수 있는 뭐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는 민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뭐 태아의 개념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죠. 그게 다 민법과 관련된 거예요. 그 가사 관련된 앞에서 배운 상속이나 뭐 이런 부분도 뭐 가사 관련 법이긴 하지만 민법에 크게는 민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또 분류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법학에서 배울 때는 총칙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개괄하는 형식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또 물권법, 채권법. 물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동산 이런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에 대한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거고요. 총칙은 보통 의사표시의 문제고요. 그리고 채권은 계약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매가 있을 수도 있고 증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무관리 이런 것도 계약의 하는 종류거든요. 임대차도 그렇죠. 예,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거는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예,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우선해서 적용되죠. 근데 거기에 해당 내용이 없을 때는 당연히 기본법인 민법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합니다. 뭐 준용을 한다고 그래요. 예, 민사소송법도 그렇고 다른 법에 그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뭐 민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예, 그러면 그에 따라서 유사한 내용들은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뭐 알아두시면 당연히 좋죠. 근데 뭐 제가 그 구체적인 부분을 다 일일이 말씀드린 건 아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을 체결하면 위임해서 이제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 뭐 그런 경우나 혹시나 이게 뭐 문제가 있을 계약일 경우에 내가 어떤 주장을 해야지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뒤에 보시면 뭐 신의칙도 있는데 신의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석 원칙이고 그냥 사회통념상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가 있는데 권리남용 같은 경우에는 가끔 쓸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 포함해서 대리 그리고 하자가 있을 경우에 뭐 취소되는 거 그리고 보통 이제 뭐 돈 같은 거 많이 빌려주시죠. 빌려주시고 빌리기도 하고 빌린 사람은 뭐 안 갚으면 좋겠지만 빌려준 사람은 받아야 되죠. 예. 그 금액이 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하지만 크면은 그래도 뭐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긴 한데 뭐 작은 경우에 그냥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뭐 서로 연락하고 지내고 하니까 달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뭐 금액도 본인이 생각하기엔 크진 않고 나중에 사정이 안 좋아져서 금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미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뭐 이제 청구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이르든지 이런 식으로 민법 총칙 부분에 나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 처음에 계속 그 시험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선은 보고 두 번째 강의 때 시험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이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속 있고 해서 우선은 민법을 보겠습니다. 예, 민법.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법이에요. 뭐 사법 이런 건 공법은 아니죠. 행정법 이런 게 공법이고 형법도 공법이겠죠. 일반법이라는 거는 그냥 특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어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법률이지, 그래서 우선해서 적용되는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차법,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관련이 있는 법이죠. 이게 무슨 추상적인 그런 법은 아니에요. 절차법이 아니에요. 절차법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소송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소송상 주장, 입증 주장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소송의 당사자가 누가 되는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소송을 하면 관할이라는 게 있죠. 아무데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관할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럼 관할을 정하는 방법, 그리고 주장과 항변,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소송은 시작점부터 달라집니다. 입증 책임이 상대방한테 있으면 저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만 주장하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입증해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상대방이 패소하는 거예요. 본인이 입증 책임이 있으니까요. 입증을 못한 이유로 패소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절차적인 부분을, 그리고 1심, 2심, 3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송 목적의 값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거는 얼마까지는 합의 보고하고 얼마는 단독에 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정하는 게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가장 기본이 되는 소송법이에요. 기본 원리를 보면 뭐 이제 사적 자치 원리, 사회적 형평의 원칙, 신뢰보호, 그냥 되게 좋은 말들이죠.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결정하고, 그게 원래 우선시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이렇게 계약하겠다고 하는데 제3자가 와서 개입할 권한은 없죠. 그게 나라가 됐던 어떻게 됐던 당사자들이 그렇게 좋다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계약들이 불공정하거나 이제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한 명이 뭐 의사 능력이 미약하거나 약간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상대방이 이용해서 계약을 했을 때 이게 공정한 계약인지 뭐 그런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보호를 해주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법상 제한을 주는 거예요. 제한을. 원래는 알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알아서 판단을 하고 알아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런데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엔 해결을 해야 되니까 뭐 나쁘고 좋고의 문제보다는 거래 안전이나 실질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하는 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미성년자도 그런 거죠. 아직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숙한 성인이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미성숙하니까 혹시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 취소를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자, 뭐 이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뭐 아기가 가가지고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뭐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4살 이제 말할 수 있는 애들이 4살이면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 표시네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럼 그 다음에 안 줬을 때 떼쓰고 뭐 이런 거의 차이지. 달라고 했을 때 줘요. 줬을 때 그 계약이 성립한 건지 의문이 있죠. 그런 것처럼 사적 자치 원리가 원칙이긴 한데 알아서 해야 되긴 하는데 그 안에서 형평을 도모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신뢰관계도 도모를 하고, 신뢰보호 원칙 뭐 뒤에 보면 금반원 원칙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 제가 대학생 때면 그 정도 되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배낭여행으로 인도를 갔는데
아, 그건 네팔이구나. 아, 네팔 가보신 분들 많겠죠. 예.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는 고등학생이어서 못 갔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거기 그 네팔에 가면은 레이크사이드라고, 카투만두가 수도죠. 거기에서 포카라라고 7,000m 고봉들 있는 그런 트레킹하는 동네예요. 거기서 짐을 맡기고 트레킹을 합니다. 뭐 저는 그걸 하러 간 건 아니고, 그래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거를 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연히 간 거예요. 우연히 거기서 만났는데 여기 왔으면은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젊었으니까, 아직 나이가 어렸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갔죠. 지금 가라고 그러면은 아마 못 갈 거예요. 아무튼 그랬는데 거기서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그 노숙을 했어요. 어떤 상태에서 노숙을 한 거냐? 뭐 일반적으로 한 2박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 3,000m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데, 근데 어떤 여성분께서 그 각 중간 중간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게 있죠, 롯지들.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자기보다 먼저 도착해가지고 방을 얻은 사람들은 뭐 얼마 했는데 본인한테 그 금액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그 금액이 안 해주냐? 그래서 화가 나서 난 이 동네에서는 머물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혼자 올라갔어요. 혼자 올라가서 중간에 그냥 노숙을 하신 거예요. 다행히도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혹시나 이제 뭐 병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높은 지역이어서 뭐 그렇게 맹수들이나 뭐 이런 게 있진, 뭐 열대우림도 아니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 그래도 산이니까 무서웠을 텐데. 아무튼 대단해요. 뭐 그런 게 뭐 그랬을 때 주장하는 게 이런 거죠. 앞에 뭐 사람들은 똑같은 방에 대해서 얼마를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 가격에 주지 않느냐, 뭐 이런 게 모순행위 금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어요. 뭐 그게 받아들여지진 않지만요. 그 정도까지는 뭐 마음이죠. 주인 마음이죠. 비행기도 그렇죠. 그 특별 뭐 이벤트 가격 뭐 이렇게 나오죠. 이벤트 가격을 왜 다른 사람 주는데 난 안 주냐?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몇 차석까지는 이벤트 가격, 그 다음까지는 또 어떤 가격, 그리고 나중에 할수록 그 가격이 비싸지죠. 요즘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풀려가지고. 저도 저번에 나갔다 오는데 제가 했을 때보다 나중에 막판에 하신 분들이, 예약하신 분들이 더 저렴한 금액에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뭐 보풀복인 것 같아요. 뭐 다 정상화되니까 좀 나아지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신뢰 보호, 사회적 형평, 그냥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이제 법률이 있는데 여기서 뭐 관습법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시기는 힘들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예요.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명의신탁이 금지가 되죠. 명의신탁이 법률로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지금도 명의신탁을 뭐 인정하는 게 그 부동산 실거래자 명예에 관한 법률이죠. 구실법. 거기에서 금지를 시키죠. 우선 기본적으로.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들, 부부간이나 이런 경우들 종중 그런 걸 그냥 예외로 인정을 해요. 그런 경우에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명의신탁이 또 인정되는 경우들이 뭐가 있을까요? 차량이에요. 차량. 뭐 명의신탁한 차량은 대포차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명의신탁이 차량에 대해서는 뭐 그 제한하는 법률이 따로 있진 않아요. 통정허위 표시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차량에 대한 부분도 당사자한테는 당사자라고 뭐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차량 명의 한번 잘못 빌려줬다가
차량은 우선 찾기가 힘들어요. 예, 그렇죠. 부동산은 어디 하나에 그냥 있잖아요. 차량은 돌아다니죠. 그리고 차량이 만약에 본인 명의로 등록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죠? 세금도 발생하고, 만약에 운행을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그러면은 운행 정지나 뭐 이런 거 시킬 수도 있긴 한데, 그 뭐 운행 정지를 시킨다는 거는 뭐 본인이 책임을 안 진다는 것 뿐이고 실제 운행을 정지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게 막 돌아다니고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은 실제 뭐 명의는 본인 명인데, 예, 다른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서 과태료나 벌금도 나오고, 벌금까지는 아니겠네요. 과태료 같은 게 부과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돈을 명의를 빌려주면 뭘 해준다고 했겠죠. 그냥 빌려주진 않아요. 그냥 빌려주면 뭐 그거야 땡큐긴 한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거의 하다못해 밥이라도 사준다고 합니다. 예. 아무리 친한 관계여도. 이제 한참 문제가 됐었던 게 렌트카예요. 렌트카.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사업을. 내가 내 사업체로 뭐 다 이걸 렌트해서 대출을 받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명의만 좀 빌려달라. 그래서 그 명의로 산 차량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서 렌트카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몇 %를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좀 이상하죠. 예.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 명의로 렌트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회사 명의로 렌트를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변제를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게 맞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근데 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본인이 뭐 신용불량이라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진 않지만 지금 바로 뭘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성금을 얼마를 준다고 그래요. 뭐 대출 같은 거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 근데 그건 말뿐이에요. 말뿐. 대출을 받은 당사자가 명의가 본인이면 그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금융 거래를 하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는 명의 빌려달라는 명의 신탁자가 가서 직접적으로 이제 뭐 본인이 위조를 하고 뭐 그렇게 서명 날의를 했다가 하면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요즘에 없죠. 다 당사자 확인합니다.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문자 보내고 맞으면 내라고 해달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다 자료 남겨요. 그냥 돈이 뭐 1, 200만 원도 큰 돈인데 그렇게 갑자기 나가는 그런 상황을 뭐 가만히 있진 않아요. 금융거래업계에서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한두 번 정도 변제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중간에 이제 소개시켜준 사람들이 있고, 그럼 소개시켜준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 대출금이 입금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다. 뭐 과태료가 막 발생을 했다.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냐. 막 그러면서 연락이 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이 그 차량을 처분을 했거나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은 그 차량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 이 새 차를 사고 정상적인 렌트카 운영을 했는데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차량을 처분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뭐 대출금을 노리고 사기를 범행을 하는 경우라, 벤츠 C클래스나 뭐 C클래스가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스나 이제 아무튼 그런 캐피탈에서 대출을 해주죠. 그랬을 때 가장 많은 금액을 잡을 수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예요. 벤츠 C클래스가. 뭐 실제 중고 매매 가격 뭐 700만 원에 산다고 하더라도 한 2천만 원, 뭐 3천만 원 뭐 이렇게까지 대출을 받아요. 업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유용을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대출 명의자가 그 3천만 원을 다 갚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대출 명의자는 그런 사실을 몰라요.
그 정도 되는 금액을 실제 차량을 구입하는 줄 알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서 문자가 갈 거다. 그러면 맞다고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또 믿고서는 네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본인 통장으로 또 돈이 들어오면은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돈 자체도 이제 본인한테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캐피탈 같은 데서 다 확인합니다. 누구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을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고. 그럼 동의를 안 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다 해결되는 거다, 문제없다, 이런 말 믿으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또 믿어요. 뭐에 홀린 듯이. 그것도 신기해요. 본인들도 나중에 보면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또 내라고 하고,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 다 잠적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소송을 해요. 소송을 하면 어디를 할까요? 중고차를 판매 딜러, 그리고 그 상사, 딜러가 소속돼 있는 회사, 그리고 캐피탈, 대출을 해준대. 진짜 본인을 처음부터 기망한 당사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한테 입금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본인한테 입금을 받으라고 하면 당연히 의심을 하죠. 그러니까 아예 제3자를 끌어들여서 그 사람한테 입금을 하라고 그래요. 보통은 이제 사기를 범행한 자의 뭐 지인들이나 아니면 여자친구,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소송을 하다 보면은 판결은 어떻게 날까요? 대부분 뭐 당사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본인한테 기망행위를 해가지고 차량을 가지고 가고 대출을 받아서 금액을 확인하고 뭐 이랬으니까 뭐 거기는 뭐 처벌도 받아야 되고 민사상 책임도 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선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다 갖다 뭐 도박을 하거나 이런 데 해가지고 다 씁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사태가 커지면은 뭐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남은 사람들이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골치 아파지는 거죠. 보통 그러면 근데 이제 상사나 딜러 같은 경우에 업계약서를 작성한 게 잘못된 거긴 한데 그 실제 처음에 이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외부 행위를 보여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설명하겠죠. 표현 대리처럼 대리권이 있다고 주장할 만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를 매매하려면 자동차 인감증명서나 뭐 이런 걸 떼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 매매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발급을 다 해주니까요. 그리고 그 상사를 이름으로 금액의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캐피탈에 이 금액으로 지급을 한다, 누구한테 지급을 한다, 이런 거 다 동의를 얻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실제 남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 이 차를 가지고 뭐 대출을 실행하고 그러려고 했던 당사자만 남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 렌트카 사업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일부라도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주겠다는 사람들은 돈이 급한 사람들이겠죠. 뭐 호기심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해결이 안 돼요. 캐피탈에서는 돈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는 그냥 차량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준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받다 이제 뭐 지급을 하다 또 캐피탈 같은 경우에 그런 리스크 캐피탈이나 이런 데 비싸죠. 이율이. 그러다가 회생하고 파산하고 이러는 거예요. 명의는 진짜 함부로 빌려주면 안 돼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예전처럼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런 거 계약서는 서명 날이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정도 인식을 하고 생각보다 많이 알아봐요. 그런데 가끔씩 누락하는 거에서 확인 못한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확인을 하셔야 되긴 합니다. 명인 방법은 지금도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야산 같은 데 가면은 뭐 출입 금지, 여기서부터 여기 소유, 뭐 내 소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 같은 거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나무 되게 비싼 건 엄청 비싸요. 근데 이 나무가 누구 건지 확인이 안 되죠. 그걸
편말같처럼 이렇게 이름표처럼 붙여놔요. 그런 걸 이제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고 뭐 이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름표 붙인다고 해서 그 사람 거 되는 건 아니고요.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준다. 뭐 만약에 다툼이 생기면 이게 누가 식재를 했는지, 누가 관리를 했는지 그런 건 나중에 다투는 사람이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뭐 이제 토지가 부동산하고 건물이 있는데 매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같았는데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자. 아깝잖아요. 새 건물을 줬는데 토지가 다른 사람 같다고 해서 그 부동산 소유자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죠. 대지 소유자가 갑자기 철거하라고 그러면은 뭐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되게 아깝죠. 몇 천만 원이라도 당연히 아깝죠. 그건 사회 경제 관념상 좀 안 맞는 행위겠죠. 그런 거고,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같은 건데 분묘에 관해서는 뭐 특별하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분묘를 개장하거나 이장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고하고 막 이래야 돼요. 안 그러고 하면은 범죄가 됩니다. 그것도. 분묘 기지권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야 되고 한데 그 정도 위토, 그러니까 묘부지가 있으면 묘지 주변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내에서는 묘 제사를 지내고 하는 제사 주재자한테 어느 정도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다른 사람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함부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함부로 이장할 수도 없고 여기서 이 묘를 철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난 권리가 있다, 분묘 귀지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많이 되긴 또 해요. 예전에 그냥 동네에서 산이 있으니까 뭐 문중산이면 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뭐 다 묘를 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야산에 그냥 묻고 무덤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산으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또 개발이 되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이장을 해야 되는데 뭐 또 누구한테 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묘가 있으니까 이거 좀 이장 좀 해달라 뭐 그러면서 실갱이가 있고 그래요.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뭐 그러면 임료를 받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조정을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다 마을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다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꺼려하죠. 꺼려하기도 하고 뭐 분쟁이 생기면 소송까지 가면은 이제 거의 안 보는 건데 주변에서 매일 거의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류의 소송들은 우선 지금 관습법까지 우선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그 후에 신의 측부터 또 말씀을 드릴게요.